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청춘의 산티아고 순례 에세이 이유 작가님의 자기만의 모험입니다. 길을 걷고 싶었다. 그것은 어떤 향수가 아니었을까?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 있는 저 태고적의 기억.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난 험난한 여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태초의 인간. 초라하지만 위대한 여정. 어쩌면 길이 끝나는 곳에 꿈의 왕국이 있을지도 몰랐다. 바로 나는 그런 길을 찾아 나섰다. 꿈과 낭만을 찾아 두 발로 900km를 걸었던 장편소설 레지스탕스의 저자 이유 작가님의 매혹적인 모험수기 자기만의 모험 지금 시작합니다. 길 위에 선 순례자는 꾸밈이 없어진다. 아침에 하는 샤워는 사치이다. 그 시간에 서둘러 아침을 먹고 길 위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머리 손질도 하지 않는다. 패션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여자들은 화장도 하지 않는다. 멋보다는 실용성이 우선이다. 전날 손빨래했던 옷을 툭툭 털곤 그대로 입는다. 향수도 쓰지 않는다. 하염없이 걷다 보면 배낭 등판에 짙게 밴 땀 냄새가 다시금 코끝에 느껴진다. 친구들의 땀 냄새도 금세 익숙해져 정겹게만 다가온다. 순례자는 날이 갈수록 남루해져 갈 뿐이다. 남루해져 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거추장스러운 모습을 한꺼풀 벗어낸다는 것이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을, 세상이 부과했던 의무들을, 영문도 모른 채 당연시하며 쫓아야만 했던 가치관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다. 벗어내고 벗어내다 보면 남루해져 가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등한시했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맑고 투명하면서도 고귀함이 느껴지는 남루함이었다. 땀에 젖어 가장 후줄근한 모습으로 남루해진 나 자신이 좋았다. 나처럼 남루해진 친구의 모습도 좋았다. 우리는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함께 보폭을 맞추었다. 이럴 때면 항상 서로에게 했던 말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는 왜 순례길에 오른 거야? 였다. 이제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가장 진중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길 위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오고 다른 고민을 갖고 다른 상처와 시련, 그리고 다른 열정과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어느 누구도 같은 이유로 순례길에 오르지 않았다. 아이비리그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위해 왔다는 친구,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 왔다는 친구, 마약에 빠져 살던 지난 날을 청산하기 위해 왔다는 친구, 자신만의 신을 찾고 싶어 왔다는 친구, 이혼 후에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왔다는 친구, 엄마와 함께 길을 걷고 싶어 왔다는 친구, 젊은 시절 걸었던 길을 예순이 넘어 다시 걷고 싶어 왔다는 친구, 10년지기 친구들과 모험을 하고 싶어 왔다는 친구까지 모두 각기 다른 동기를 갖고 이곳에 온 것이었다. 나 역시 친구들에게서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들었다. 너는 왜 순례길에 오른 거야? 그들처럼 진솔하게 대답했다.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이다. 처음 일주일 동안 우리는 내내 번갈아가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고 몇 번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자신을 몇 번이고 고백하다 보니
반복되는 이야기가 점점 명료해지고 당위성마저 갖게 된 것이었다. 모두들 순례를 떠나온 자신의 이야기에 도취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순례를 결심하게 된 거야. 다들 각기 다른 사연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만 목표는 같았다. 산티아고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산티아고까지 가야만 해.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기나긴 순례 끝에 산티아고에 다다르면 그동안의 문제는 해소되고 원하던 답을 찾고 과거의 마침표를 찍고 인생의 이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모두들 확신에 넘쳤다. 눈빛은 의지에 가득 찬 듯 영롱하게 빛이 났고 뒷모습에서도 강인한 투지를 느낄 수 있었다. 5번째 밤을 보내게 된 마을 푸엔테라 레이니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스페인 지역 방송국에서 우리가 묵고 있는 알베르게에 찾아왔다. 순례길에 오른 외국인들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지목했다. 리포터가 이런저런 형식적인 것들을 묻더니 이내 익숙한 질문을 했다. 왜 순례길에 오르셨나요? 이미 친구들의 질문에 몇 번이고 답했던 이야기였다.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소설가가 되고 싶어 왔고 이 길 위에서 영감을 얻어 멋진 작가가 될 것이라고. 인터뷰가 끝나자 마치 정말 작가가 될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나 도취의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순례길에 오른 궁극적인 이유가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확신에 가득 차 자신있게 말한 나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순례길 초반 열정 넘치던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었고 다시금 침묵과 고독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친구들도 이제는 순례의 동기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다시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동안 친구들의 진중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며 순례를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스스로 믿은 것은 물론 서로 굳게 믿어주었다.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 온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매 순간 낯선 고난과 낯선 인연, 그리고 낯선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길 위에는 미지의 것들이 수두룩했고 되돌아보고 곱씹어야 할 것 못지않게 새로 배워야 할 것도 많았다. 그렇다면 산티아고로 왜 가는 것일까? 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의 일이었다. 나는 좌중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일 여기에서 순례를 그만두는 조건으로 누군가 억만금의 돈을 준다면 받아들일 사람 있어? 단, 제안을 받아들이면 앞으로는 다신 순례길에 오를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잠시 침묵이 맴돌았다.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일치된 의견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자신의 순례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산티아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순례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확신과 도취의 감정이 아닌 진짜 순례자가 된 듯 걷기 시작했다. 작은 것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했다. 겸허하게, 남루하게, 소박하게 서로를 응원하고 부축하며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갔다. 이제 그 누구도 왜를 묻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하며 걷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산티아고까지 직접 가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점점 남루해져 갔다. 그리고 묵묵하게 산티아고로 나아갔다.
헝가리 친구 스질라. 무척이나 미인이었던 그녀는 언제나 밝고 환한 미소로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다. 그런 그녀를 마주할 때면 언제나 기분이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에게 보폭을 맞추며 물었다. 괜찮아. 가봤자 답은 뻔하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순례를 그만두라고 하겠지. 하지만 난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 산티아고까지 가고 싶어. 순간 그저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그녀가 강인함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느리지만 부단한 걸음으로 정말이지 꿋꿋하게 걸었다. 내일이면 보이지 않겠지, 또 내일이면 뒤처져 있겠지 생각했지만 언제나 느지막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곁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녀를 걱정했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누구도 그녀를 대신해서 걸어줄 수 없으니.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녀 곁에 한 남자가 동행하기 시작했다. 온몸이 문신으로 뒤덮인 무척 과묵한 스웨덴 남자였다. 그는 결코 그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 그저 곁에서 함께 걸을 뿐이었다. 어느새 소문이 퍼졌다. 그들이 커플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때로는 그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단짝처럼 언제나 함께했다. 이어 함께 산티아고에 도착했고 이듬해 결혼을 했다. 그리고 언 3년이 지난 지금 예쁜 아이까지 낳았다. 순례길에서는 그들이 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함께 땀 흘리며 낭만적인 사랑을 하는 그들이 내심 부러울 뿐이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랑. 어쩌면 나는 그것을 찾지 못해 머나먼 이방의 낯선 길 위에서 서 있는 건지도 몰랐다. 사랑에 버금갈 만한 무언가를 찾고자 말이다. 그리하여 사랑에 결핍된 나는 멋진 소설가가 되는 꿈이 사랑보다 더 고귀하다고 여겼다. 그 편이 편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길 위에서도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다.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남았던 몰리나 세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카페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기고 또 진득하게 소설을 썼다. 그때였다. 한 여인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그녀는 미리암이었다. 나도 모르게 소설을 쓰던 노트북을 덮을 만큼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녀는 길 위에서 봤다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고 맥주를 함께 기울였다. 뭐 하고 있었어? 소설을 쓰고 있었어. 소설? 정말? 대학에서 스페인 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나의 소설에 대해서 담아내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경청하는 그녀가 좋았다. 낯선 누군가는 늘 설레는 법이다. 막 도착한 낯선 세계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무궁무진할 것만 같다. 익숙해진 고향보다도 어쩐지 더 포근하기까지 하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줄 것 같은 세계. 순간 나는 그런 세계의 문턱에 비로소 도착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와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웠다. 서로 다른 알베르게의 여정을 풀었지만 그녀를 저녁 식탁에 초대했다. 맛있는 한국 요리를 해준다는 빌미로 말이다. 그녀는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였다. 미리암과 더불어 같은 알베르게에 머물렀던 2명의 프랑스 친구와 2명의 한국인 친구도 함께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나의 관심사는 온통 그녀뿐이었다.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평소 같았으면 금세 지루함을 느꼈을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재미있게만 느껴졌다. 그날만큼은 하나도 조급하지가 않았다. 읽다만 소설은 배낭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고 쓰다만 소설도 그대로 멈춰 있었다. 하지만 순례자에게 저녁 시간은 너무 짧았다.
다음날 여정을 위해 이제 몸을 뉘일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알베르게로 돌아가야 했다. 우리는 이별에 포옹을 했다. 길 위에서 만나자. 미소를 잔뜩 머금고 나를 안아주던 그녀. 내일이면 우리는 길 위에서 다시 만나겠지. 저녁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다음날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렇게 엇갈리고 만 것일까? 아쉬웠지만 다시 묵묵히 길을 걸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다시 그녀를 만났다. 알베르게의 여정을 풀고 독일 친구 올리버와 식당에서 단둘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왔다. 반가움에 벌떡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그동안의 여정을 들으니 서로 엇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식당을 나서야만 했다. 식당이 만석이었고 합석을 하기에 식탁은 너무나 협소한 2인용이었다. 그녀는 다음 마을까지 나아간다고 했다.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길 위에서 만나자.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산티아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였다. 노천 카페에 앉아 아침으로 따뜻한 라떼와 함께 크루아상을 먹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저 멀리서 다가왔다. 달려나가 그녀를 반겼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녀에게 오늘은 어디에서 묵을지 물었다. 이번에는 잠시 순례길을 벗어나 수도원에 들러보려고 해.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거든. 갈림길이었다. 순간 그녀와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길 위에서 만나자가 아닌 부엔 까미노로 인사를 나누었다. 따스한 포옹과 함께. 며칠 동안 후유증처럼 아쉬움이 맴돌았다. 문득 스웨덴 사내를 바라보며 자문해 보았다. 스틸라의 보폭에 자신을 맞춘 그처럼 그녀의 여정에 함께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사랑한다면 왜 그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 아직 자신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사랑 앞에서 책장을 덮을 용기는 있었지만 길을 바꿀 용기는 없었던 것이다. 산티아고에 도달하고 싶지, 사랑에 도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나는 꿈과 사랑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그래왔다. 과연 내가 택한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건 과연 사랑보다 고귀한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순례길을 걸었던 것일까? 답할 수 없었다. 멋진 소설가가 될 거라던 친구들의 희망찬 응원에서 뿌듯함을 느끼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를 가능성을 가불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루시아의 눈물에 비하면 그저 남루하고 초라할 뿐이었다. 반짝이지도 따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 어쩌면 나도 그녀의 보석에 비견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더 걸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예정대로 다음날 새벽 다시 길 위에 섰다. 산티아고에서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피니스테레까지의 새로운 여정. 순례를 시작하던 첫날처럼 한적한 길이 이어졌다. 이상하게도 피니스테레로 향하는 내내 안개가 자욱했고 부슬비가 내렸다. 햇살도 보지 못했다. 고요했고 적막했다. 아니, 몽환적이기까지 했다. 내리는 빗 속에서 운무에 둘렸어요. 홀로 건노라니 도대체가 꿈속을 걷는 건지 심연을 걷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이정표를 따라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걸었다. 그렇게 걷기를 3일째 어느새 세상의 끝에 도착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욱한 안개는 해무로 바뀌어 짙은 대서양의 냄새를 풍겼다. 해무 저 너머에는
아스라이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눈앞에 나타난 이정표는 피니스테레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다. 최종 목적지는 마을을 가로질러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가 등대였다. 옛 로마인들이 세상의 끝이라 일컫던 장소, 그곳까지 가야만 했다. 마을을 지나는데 누군가 카페 테라스에서 나를 불렀다. 여기서 또 만났네요. 고생했어요. 얼른 들어와요. 제가 맥주 한잔 사줄게요. 순례길에 말미에 만났던 한국인 누나였다. 알고 보니 그녀는 산티아고에서 버스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다. 등대까지 가려면 한참을 더 걸어야 하는데 오늘은 느긋하게 쉬고 내일 가요. 날씨가 이래서 바다도 못 볼 거예요.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고맙지만 안 돼요. 등대까지 가서 여정을 끝내야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환! 다시 묵묵히 걷는데 누군가 호텔 로비에서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바넷과 샬롯이었다. 그녀들은 밖으로 나와 흠뻑 젖은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알고 보니 그녀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피니스테레에 잠깐 들러 바다를 보고 가기로 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어 일정을 미루고 계획 없이 머무르는 중이었다. 등대까지 간다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나는 그래야만 한다고 했다. 무거울 텐데 배낭 놓고 다녀올래? 맡아줄게. 아니야, 괜찮아. 배낭을 짊어지고 가야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 다시 그녀들의 배웅을 받으며 세상의 끝으로 향했다. 비바람이 치는 언덕을 한참을 올랐다. 어느덧 등대가 보였다. 그곳에 순례길의 마지막 표지석이 있었다. 0km.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길은 없었다. 그때였다. 환이잖아? 누군가 소리쳤다. 올리버와 맥스, 그리고 다른 4명의 친구들이었다. 그들과 부둥켜 안았다. 너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들 역시 산티아고에 도착한 것에 만족하지 못해 세상의 끝까지 온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간소한 차림이었다. 이미 절벽에서 낡은 물건들을 태우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표정들이 하나같이 홀가분해 보였다. 그들은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곤 마을로 내려갔다. 맥스는 나를 위해 숙소에 예약을 해놓겠다고 했다. 이렇게 피니스테레이 여정까지도 친구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왔다. 나는 언제나 혼자의 길을 원했지만 홀로 이 길을 걸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혼자서는 결코 걸어낼 수 없던 길이었다. 해무와 비바람 속에서 사랑과 고독을 느끼며 등대를 지나 절벽으로 나아갔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서양의 파도 소리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세상의 끝이었다.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였다. 순례를 끝내기에 산티아고보다 더 멋진 곳이었다. 의식을 준비했다. 누더기가 된 부츠를 벗었다. 낡은 옷까지도 해진 양말도 벗었다. 한데 모은 낡은 물건들에 불을 붙였다. 미약하던 불길은 점점 뜨겁게 번져갔다. 물건에 이끼처럼 끼어있는 과오도 실수도 어리석음도 함께 말소되길. 보다 멋지고 성숙한 내가 되길. 하지만 낡은 것들은 연기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연기는 하늘로 솟구쳐 해무와 뒤섞였다. 그리고 희뿌연 해무가 되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경건한 의식까지 치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루시아처럼 아름다운 보석을 찾지도 못했다. 지혜로워지고 싶었지만 여전히 어리석을 뿐이었다. 강인해지고 싶었지만 순례의 피로에 쩔어 휴식을 갈망할 뿐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했건만
이곳은 내가 꿈꾸던 목적지가 아니었다. 이제 세상의 끝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옛 선인들을 떠올려 보았다. 로마 제국 이래 피니스테레는 세상의 끝이라 불리며 세상의 경계가 되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 경계선을 넘어갔고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세상의 끝은 종점이며 동시에 출발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희망찬 생각을 품자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욕망의 범주에 속하는 의지였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갈망하고 나아가려 하는 강인한 열망. 그것은 순례길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관성의 다양한 성질이었다. 이제 몸을 일으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아니, 다시 나아갈 차례였다. 결심했다. 저 희뿌연 해무 너머에 있을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또 한 번의 순례를 떠나기로. 결코 태울 수 없었던 아직 미완성의 거친 원고가 담긴 배낭을 짊어졌다. 관성에 몸을 맡기고 이끌림을 이정표 삼아 나는 다시 순례자가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